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늦은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좁은 골방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죠.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방은 언제나 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 겨우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방이 있었기에 제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갈 곳 없던 저와 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님 주무세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죠. 진짜 사모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의 위계 질서가 그랬으니까요. 아니요, 앉았습니다. 문을 여니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색 탕약 그릇을 들고 계셨죠. 어두운 복도 불빛 아래서 그분의 얼굴은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의원에 부탁해서 보약을 지었어요. 몸보신하시라고요. 사모님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약을 지어주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쓴 냄새. 아니, 쓰다는 표현보다는 독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다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아니, 닫아주셨다기보다는 잠갔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제 방문에 자물쇠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사모님이 그걸 잠근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무시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새까만 액체였어요. 냄새는 여전히 독했고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 건데 안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코를 막고 약을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정말 썼습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잖아요. 그릇을 다 비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졌어요. 약 기운인가 싶었죠. 눈을 감으니 금세 잠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랫배가 조금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리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묵직함이 아니라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변했어요. 배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통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번 밀려올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피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제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불이 금세 피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 아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걸. 임신 사실을 안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58배 나이에 임신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의 아이. 제 마지막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짜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저는 기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겨우겨우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죠. 사모님, 사모님.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해.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소리내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사모님이 저에게 준 그 약이 단순한 보약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제발이요. 아기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뺨을 댔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제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없는 사과였죠.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힘조차 없었어요.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게 남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깨어났습니다. 저는 복수할 겁니다. 제 아이를 죽인 그 여자에게 반드시.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58. 평범한 이름이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38이었습니다. 갓 8살이 된 딸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였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장례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고 제게 남은 건 어린 딸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한 시간뿐이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아파트 경비.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벌이는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입주 가정부 구함, 식사 제공, 월 150만 원, 주말 휴무.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합격했어요. 저를 뽑은 건 이 집의 본처 사모님이었습니다. 애 딸린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겠지.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대광 회장님 댁.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부잣집이었죠. 집은 넓었고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엔 눈이 부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딸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결코 꿈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걸.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까다로웠어요. 특히 며느리. 지금의 사모님 말입니다.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구석에 먼지 좀 보세요. 밥이 너무 질어요. 다시 하세요. 매일같이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삼키며 일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달랐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여사, 수고가 많소. 회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이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건 회장님 뿐이었으니까요. 딸아이도 잘 컸습니다. 이 집 골방에서 함께 살며 저는 딸을 학교에 보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웠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어느덧 20년이 됐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죠.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간병인이 됐습니다. 10년 전쯤 본처 사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급기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셨죠. 집에서 돌보겠소. 결국 저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돌봤습니다. 사모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에는 관심 없고 밤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녔죠. 며느리는 그런 남편 때문에 늘 날이 서 있었어요. 짜증이 많았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사업에서 물러나셨고 아들이 회사를 맡았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전 본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10년을 돌본 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며칠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이 마비됐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습니다. 퇴원하신 후 회장님은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격리됐다고 해야 맞겠네요.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되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오지 않았어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였죠. 결국 회장님은 혼자 별채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별채로 갔어요. 회장님께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말씀은 제대로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고맙다고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섭소.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회장님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였어요. 정말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주일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58배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의 아이. 제 마지막 아이. 하지만 며느리가 알게 됐습니다. 제 방을 뒤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죽지 않았구나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낡고 금이 간 천장. 제 방의 천장이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문이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 묻은 이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더군요. 피가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피, 제가 지키지 못한 작은 생명의 흔적,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짜증 섞인 말투였죠. 약을 더 넣었어야 했나?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구나. 며느리가 제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또다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이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그날부터 저는 버텼습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한 점 없이 그 좁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또 누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박 여사, 미안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소.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물러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 딸이었습니다. 민지. 제 딸 민지가 왔어요. 여기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어요. 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방문 앞에 선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 계세요? 문손잡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 여기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엄마 목소리 들었어요. 하지만 곧 복도는 조용해졌어요. 아마 강제로 끌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왔어요. 조용히 계세요. 뭔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소리였어요. 드디어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딸은 피 묻은 이불과 비쩍 마른 제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딸이 제게 달려와 안았어요. 엄마, 여기서 나가요. 병원 가야 해요. 아직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며느리가 뭘 할지 몰라요. 민지야, 엄마 말 들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뭘 했는지. 딸은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나쁜 년들. 엄마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필요해. 이 피 묻은 이불과 그 한약,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 그리고, 아니에요. 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시간이 걸려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할아버지,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일단 엄마 치료부터 해야 해요. 딸이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10분쯤 후에 물과 빵을 들고 돌아왔어요.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빵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조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밤에 움직이자. 지금은 아직 위험해. 네, 엄마.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딸이 이불로 피 묻은 부분을 가리고 한약 그릇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딸이 방을 나간 후 저는 다시 자물쇠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밖에서 잠근 거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딸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별채에 계세요. 조용히 가야 해요. 우리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쉬어가며 겨우 도착했죠. 회장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박 여사. 회장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며느리가 제게 독약을 먹인 일, 제 뱃속의 아기가 죽은 일, 방에 갇혀 있던 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듣는 내내 떨고 계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이가,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의 아이였습니다. 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딸은 비닐봉지에서 피 묻은 이불과 한약 그릇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약을 더 넣었어야 했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방에 왔을 때 한 말이었죠.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전현들이. 회장님은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비상벨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걸 누르시면 경호팀이 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벨을 누르셨습니다. 몇 분 후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변호사도 따라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 회장님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것들을 증거로 보관하시오. 회장님은 이불과 한약 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당장
회장님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기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동입니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내년이었구나. 회장님이 며느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를 죽인 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라. 회장님이 소리치셨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증거가 다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변호사가 이불과 한약 그릇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있습니다. 딸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도 공범이야. 딸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방에 가두고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호원들, 저 두 사람을 잡아라.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김 변호사, 경찰에 신고하시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겠소. 네, 회장님. 며느리와 아들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며느리와 아들을 정식으로 연행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딸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저를 간호해줬죠.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퇴원 허가를 받고 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별채에 계셨어요. 박 여사, 회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 여사, 들으시오.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요, 알고 있소. 내 몸은 내가 잘 아오.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소. 내 모든 재산을 당신과 당신의 딸에게 물려주겠소. 회장님, 그럴 수는. 들으시오. 당신은 20년 동안 이 집에 헌신했소. 내 아내를 10년이나 돌봐줬소. 그리고 나까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내 아이까지. 그 악마 같은 년들 때문에 잃었소. 이건 그에 대한 보상이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소. 변호사에게 모두 지시했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소, 박 여사.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살인미수, 상해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을 마주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인으로만 봤죠.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독약, 뱃속의 아기가 죽어간 일, 방에 갇혀 있던 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태아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재판은 한 달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박 여사,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죽인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 다행이요. 회장님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소. 회장님, 박 여사 고마웠소. 정말로. 그게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사업을 하시며 만난 분들이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제가 상주가 된 거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고인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딸도 제 옆에서 함께 조문을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2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저를 가장 존중해 주셨던 분인데,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유언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변호사와 몇몇 증인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김대광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박순자와 그녀의 딸 이민지에게 상속한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박순자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나의 아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10년간 간병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녀만이 나를 돌봐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순자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자
나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부디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집과 건물, 주식 예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거예요.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거야. 내 이름도 유언장에 있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이 돈으로 좋은 일 하자. 회장님이 원하셨을 거야. 네, 엄마. 우리는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세금은 어떻게 낼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골방에서 살면 안 돼요. 햇빛 드는 좋은 집에서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좋다. 저는 창가에 서서 햇빛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햇빛이었죠.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과 제 아이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회장님이 바라셨던 대로.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기도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도 섞여 있었죠. 며느리와 아들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가명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피 묻은 이불, 독약이 든 한약, 녹음 파일. 모두 그들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끝까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하다니. 피고인 측 변호인,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가정부가 회장님을 유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임신은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다고. 이에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58배 나이에 자연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회장님 댁 경호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인들은 회장님을 별채에 유폐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죠. 피해자만이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밤마다 몰래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요. 증인들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모두 저에게 유리한 증언이었어요. 항소심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님의 선고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15년을 유지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합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도관들이 막았지만 그녀는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 욕심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제가 하인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회장님의 아이를 가졌으니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당신들은 그걸 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갔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20년 동안 저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겼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요.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민지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햇빛 뜨는 우리 집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정부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골방이 아니에요. 제 집, 제 방, 제 침대입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돕기로 했거든요. 뭘 만들었어?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오늘 재단 일정 있죠? 응, 오전에 이사회가 있어.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딸과 상의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재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어려운 가정부들을 돕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엄마, 오늘 신청자가 또 왔대요. 35살 미혼모인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래, 오후에 만나보자. 우리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믿기지 않죠? 20년 동안 하인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이사장입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지원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중 40명에게 지원을 제공했고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후에 신청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녁을 차려놨더군요. 엄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사실 좀 피곤했지만 행복한 피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이 주신 재산으로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의 대답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딸이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당연하죠. 저도 엄마 딸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2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기 사랑해.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이제 저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과 제 아이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 겁니다. 그들의 목까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재생의 이야기. 20년의 헌신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승리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